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우동 작가의 30년 만에 열린 상자라는 단편소설입니다. 당신은 믿으십니까?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어느 날 갑자기 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2024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철거를 앞둔 빈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벽 속에는 누군가의 절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찾아주세요. 단 한 줄의 문장, 흐릿한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슨 열쇠 하나. 이것들이 30년 전 사라진 가족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공포가 아닌 따뜻함으로 풀어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을이 잃어버린 기억과 한 남자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봄이 머물던 골목, 30년 만에 열린 상자.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골목 끝 빈집 앞에 한 노인이 섰습니다. 정혜윤 73세. 마을에서 40년을 산 토박이.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오래된 집을 철거하기 전 마지막 정리 작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집은 30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그 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윤은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30년 만에 문이 열리는 소리. 먼지가 햇살에 춤을 췄습니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력은 1994년 5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먼지 쌓인 찻잔 2개.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긁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혜윤은 천천히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방, 큰 방,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깐 외출한 것처럼. 그러던 중 그는 벽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걱. 덜컹. 벽지가 부풀어 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자 안쪽이 비어있는 느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 그는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표면은 긁힌 자국 투성이.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직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한 장. 누렇게 바른 종이. 손글씨로 적힌 단 한 줄.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찾아주세요. 두 번째,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저수지 앞에 선 아이 한 명.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기다림인지. 사진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만진 흔적. 세 번째, 작은 열쇠. 녹슬었지만 아직 단단한 열쇠.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혜윤은 편지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벚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이제야 나타나는 건가?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마을 회관. 혜윤은 상자를 들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시간. 차 한 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혜윤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6명의 어르신, 모두 70대 이상, 모두 3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 집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한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노인회장 박철수 78세. 그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때 그 집이군.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한도영 씨 집 아니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부부 갑자기 떠났잖아. 아이도 함께였지. 아니야, 아이는 혼자 남았다고 들었어. 무슨 소리야? 아이는 같이 갔어. 아니, 아이는 그 전에.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 혜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 박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날 밤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1994년 5월 17일 밤 비가 왔어요. 폭우였죠? 나는 그 집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아니, 비명 같았어요. 나는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은 비어 있었다는 것.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고 우편함에는 신문이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윤은 물었습니다. 경찰은요? 신고는 안 했습니까?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사건성이 없다고. 아이는요? 침묵. 긴 침문. 마침내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존재 자체가 불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에 등록된 기록이 없었어요. 주민등록도 이상했습니다. 그 부부에게 아이가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혜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저수지 앞에 선 아이. 분명히 존재했던 아이. 그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편지가 왔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요? 30년 전. 그 부부가 떠나기 일주일 전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듯. 아내가, 한도영의 아내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느라 지쳐 있습니다. 아이만은 보호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편지를 받고 다음 날 그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혜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모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회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흐느낌, 후회로 가득 찬 공기. 혜윤은 상자 속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열쇠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고의 사물함 아닐까요? 서고요? 마을 도서관 서고에 오래된 사물함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중품을 맡기곤 했어요. 혜윤은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봅시다. 하지만 서고로 가기 전 혜윤은 한 곳을 먼저 가야 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 저수지. 그는 손녀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유나, 22세, 대학생, 할아버지를 무척 아끼는 손녀. 30분 후 둘은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3월의 저수지는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수면을 스치고 버드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렸습니다. 혜윤은 사진을 꺼내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이 각도에서 찍은 것 같은데. 유나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 무서워 보여요. 무섭다고? 네. 얼굴은 흐릿하지만 눈빛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혜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아야, 땅속에서 뭔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혜윤이 그것을 파내자 작은 금속 물건이 나왔습니다. 열쇠고리. 낡고 녹슬었지만 거기에 새겨진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H. 유나가 물었습니다. H? 무슨 의미예요? 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희수, 한희수. 30년 전 그가 단 한 번 보았던 아이의 이름. 할아버지.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1994년 5월 16일, 철거전 마지막 날보다 하루 전, 비가 내리던 날, 그는 저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그리고 저 멀리 저수지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옷을 입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혜윤은 그때 멈춰 섰어야 했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괜찮니? 집이 어디니?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다는 핑계로, 비가 많이 온다는 핑계로, 그리고 다음 날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장면이 혜윤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그때 멈춰 섰다면? 만약 그때 물어봤다면? 만약 그때 도와줬다면? 할아버지. 유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야. 네.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실수를 했단다. 무슨 실수요? 혜윤은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지나쳤어.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어.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그 아이를 찾으면 돼요. 혜윤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그는 일어섰습니다. 서구로 가자. 오래된 건물의 지하.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곳.
혜윤과 유나 그리고 박 회장이 함께 왔습니다. 사물함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사물함, 대부분 녹슬고 낡았습니다. 어느 사물함인지 어떻게 알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혜윤은 열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희미하게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47번. 47번 사물함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혜윤이 열쇠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찰칵. 30년 만에 열리는 소리. 사물함 문을 열자 그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 신발 상자 크기. 혜윤은 상자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한 권, 사진 여러 장,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혜윤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희수. 일기장이었습니다. 혜윤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3년 1월 1일. 오늘부터 일기를 씁니다. 엄마가 주신 노트입니다. 엄마는 많이 아프십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웃으십니다. 저는 엄마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유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빠는 매일 병원에 가십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기다립니다. 무섭지만 울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되니까요. 박 회장이 중간쯤 펼쳤습니다. 1993년 9월 30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거래요. 엄마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대요. 괜찮습니다. 엄마만 나으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994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엄마가 조금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994년 3월 10일. 오늘 아빠랑 엄마가 싸우셨습니다. 아빠는 이사 가야 한다고 하시고 엄마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졌습니다. 1994년 5월 10일. 엄마가 편지를 쓰셨습니다. 마을 회장님께 보내는 편지래요. 엄마는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희수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요. 1994년 5월 16일. 비가 옵니다. 엄마가 아프십니다. 아빠가 병원에 모셔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저수지에 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비를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1994년 5월 17일.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우십니다. 저는 울지 못합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저는 강해지겠습니다. 이 일기장을 상자에 넣어 사물함에 보관하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빠를 따라 떠납니다. 이 집을, 이 마을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기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께. 그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편지와 같은 필체. 희수의 어머니가 쓴 편지. 박 회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느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건강도. 이제 저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들 희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마을을, 이 따뜻했던 골목을. 희수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등록되지 않은 아이지만 이곳이 희수의 고향입니다. 언젠가 희수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내가 태어난 이 마을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엄마는 항상 널 사랑했단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은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박 회장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마침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고는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혜윤과 마을 사람들은 한희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도영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1994년 그는 아들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희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마을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여윈 체격.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들을 보았습니다. 일기장, 사진들, 편지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것입니다. 혜윤이 일어났습니다. 한희수 씨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희수입니다. 박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30년 전 당신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희수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미안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제때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어머니는 아무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상자 속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 둔 이유는 마을을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기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봄마다 벚꽃이 피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저는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혜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희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요? 네. 이곳에 오면 어머니의 기억이 너무 생생할 것 같았습니다. 그 슬픔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슬픔도 기억의 일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슬픔 속에도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0년간 잊히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회장이 앞으로 나와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 마을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엄마는 항상 널 사랑했단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30년 만에 받는 어머니의 사랑.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혜윤도 울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마침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의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다시 올 겁니다. 자주요? 정말요? 네. 이곳은 제 고향이니까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곳이니까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철거 예정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희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이 마을과 여러분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희수는 상자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희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이 사진을 그는 사진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걸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주세요. 이곳에서 태어나 사랑받았던 가족. 한도영, 한지은, 한희수. 1990년에서 1994년까지 봄이 머물던 골목에서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벚꽃이 만개한 날 골목 끝에 빈집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했고 함께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마을 회관벽에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한도영, 한지은, 한희수의 가족 사진. 그 아래에는 희수가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강하게 살았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요. 아버지는 건강하십니다. 여전히 식당을 하시지만 이제는 웃으십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이 마을에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봄이 되면 이곳에 올 겁니다. 벚꽃을 보러요.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 벚꽃을요.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강해지라고 말씀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아들 희수 올림. 혜윤은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구나. 죄책감이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지나쳤던 것. 평생 후회했는데.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알겠어. 그때 내가 멈춰 섰어도 그 아이의 슬픔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어.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희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 어머니를 위한 꽃다발. 그는 표지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혜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정혜윤 어르신. 혼자 오셨습니까? 네. 아버지는 식당 일이 있으셔서요. 다음에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혜윤이 말했습니다. 희수 씨. 네. 미안합니다. 희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30년 전 당신을 봤습니다. 비 오는 날 저수지에서.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희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이셨습니까? 네. 기억하고 계셨군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네. 그날 비가 오고 있었죠. 저는 저수지에서 서 있었고 한 분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집에 가시는 거겠지. 따뜻한 집에. 부럽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도 언젠가 다시 따뜻한 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희수는 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네. 그날 어르신이 멈춰 서셨어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이고 아버지는 슬퍼하셨을 것이고 저는 마을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어르신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마을은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혜윤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짐이 내려갔습니다. 30년간 괴로워한 죄책감이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희수는 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누군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 말을 걸고 싶어 하는 표정,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몸짓. 하지만 우리는 바쁩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멈춰 섰더라면, 그때 물어봤더라면, 그때 도와줬더라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그때 말을 걸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세요. 그때 손을 내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세요. 정혜윤은 30년이 지나서야 한희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희수는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당신 곁에도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기억되고 싶은 누군가, 사랑받고 싶은 누군가. 오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오늘 그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봄은 매년 찾아옵니다. 벚꽃은 매년 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매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때 도와주지 못한 누군가를. 괜찮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혜윤은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수는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매년 어김없이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 용서의 봄, 사랑의 봄. 감사합니다.